한국은 50년대, 60년대에는 빈곤 국가였고요. 지금은 이제 선진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중진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빈곤 국가에서 중진국까지는 쉽게 발전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통계를 보게 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러한 중진국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볼 때 1960년도에 중진국이 약 101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고소득 선진경제국가로 진입한 국가는 13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진국이었다가 한 40년 만에 선진국가 혹은 고소득 국가가 될 확률은 10%를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려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요인들은 과학기술 그리고 인재개발에 성공하느냐, 그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빈곤국에서 중진국이 될 때는 저임금이라든지 혹은 자원에 기반해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쉽게 빈곤국에서 중진국이 될 수 있겠지만,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가 되려면 이제는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인재개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혹은 진입하지 못한 국가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에 A, B, C 세 개의 영역, 즉 보시면은 이 영역에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앙에 있는 영역, 상단, 중단, 하단, 상단의 A 영역, 중단의 B 영역의 국가들, 그리고 하단의 C 영역의 국가들, 이 A, B, C 영역에 있는 국가들은 1960년도에는 모두 다 중진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B라는 영역을 보시면, 이 B라는 영역에 있는 국가들은 2008년도, 여러분들 Y축을 보시면 2008년도가 있죠. 200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중진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가들은 1960년도에도 중진국이었고 2008년도에도 여전히 중진국이다라는 것을 이 통계적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C 영역에 있는 국가들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60년도에는 중진국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오히려 거꾸로 추락을 해서 저소득 국가, 빈곤 국가로 추락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A 영역에 있는 국가들은 중진국의 함정을 탈출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는 중진국이었지만 2008년도에는 고소득 선진경제 국가가 된 나라들인데요. 보시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그 요인은 숙련된 산업 인력입니다. 즉 숙련공이 많아야만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산업화를 이룩하게 되면 이제는 보다 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과학,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례는 이런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산업화가 되기 전에 이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그리고 학교 교육이 부족하더라도 개인이 사적인 투자를 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초등학교만이 의무교육이었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부모들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부모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희생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국가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중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점차 확대해 됨으로 해서 한국의 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문맹률도 매우 낮은 편이고, 또 학력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높은 그런 교육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 데에는 부모의 희생도 있었고, 또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도 있었지만,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문화입니다. 한국은 유교적 문화가 강한 사회입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생겨났지만 오히려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교가 강화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것은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사회 질서와, 또 그러한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간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단순한 사회 철학이 아니라 국가 이념으로 성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도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 공무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시험이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 시험 제도는 조선시대에서 유래해서 오늘날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의 교육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로 조선시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왕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의 경우에도 비록 장남이 아니라 삼남이었지만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이 장남에게 이어지는 전통을 깨고 삼남이었던 세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이 평가를 받아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왕부터 그 관료까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자기 수양 차원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이처럼 교육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국가의 높은 교육 투자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